안녕하신가요? 켈리 양 맞으시죠? 우린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뭐랄까, 내 가련하고 고귀하신 고모님. 고모님은 나를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인 얼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조지나 부인은 식견이 남다른 분이시죠. 이거 참, 첫 만남부터 사람을 아주 들뜨게 하는 화법이군요. 우리의 주인공 로이스 켈리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 재산이 고작 2펜스. 편의점에서 1+1 행사하는 캔커피 하나 사면 끝날 그 허망한 액수로 그녀는 남들 다 가는 안정적인 교사직 대신 모험가가 되기로 했죠. 그러다가 까칠하게 이를 데 없는 조지나 부인의 비서가 되어 유럽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며 기차 안에서 사기꾼에게 참교육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자전거 세일즈에 뛰어들기도 하죠. 심지어 험준한 절벽에서 운명의 남자 헤럴드를 구해내기까지 하는데 아시잖아요. 케일리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여자라는 거. 가난한 처지 따위에 굴복해 사랑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자전거 라이딩을 택하며 세상의 편견에 하이킥을 날리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선 의문이 좀 들어요. 대체 이 조지나 부인의 가족들은 왜 이렇게 케일리랑 지독하게 엮이는 걸까요? 이 가문 사람들은 대체 케일리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에 감겨버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설 해상도 살짝 높이고 갈까요? 오늘 이야기에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빅토리아 시대 하인들의 예법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예법이란 게 참 기가 막힙니다. 하인의 미덕은 공기가 되는 거였대요. 복도에서 주인이나 손님을 마주치면 즉시 벽에 몸을 밀착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고요. 주인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 방에 하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다고 하니 이건 뭐 투명인간 수준 아닌가요? 심지어 물건을 하나 전달할 때도 맨손은 금지, 은쟁반에 받쳐 올려야 했는데 하인의 손이 주인의 물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대요. 먼저 입을 떼는 것도 금기였으니 실제로 불이 났을 때조차 실례하지만 주인님, 지금 서재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극도로 정중하게 보고해야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 시대 하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자, 케일리의 입담과 당당함이 유독 빛을 발하는 오늘의 이야기, 완두콩 빛깔 귀족의 모험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인도로 떠나자. 다시 한번 대양의 파도 위의 삶으로. 부디 이번에는 파도가 덜 출렁이기를. 평범하게 말하자면 내 고용주인 에러씨. 언론 업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부른다. 그와 맺은 계약에는 나와 엘시의 bombay행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이집트에서 기삿거리를 남김없이 짜낸 우리는 스위즈로 가는 길에 카이로로 돌아왔다. 기쁘게도 데일리 텔레폰에 보낸 내 기사들은 호평받았다. 고용주는 내게 당신은 타고난 기자요 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솔직히 이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분명 칭찬으로 한 말일 테니 이 미심쩍은 찬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딱히 반박하지는 않았다. 내 기분은 수은주처럼 변덕스럽다. 국채 가격이라도 되느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단조로운 이집트 풍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자 나는
탬버린이라도 치고 싶을 정도로 기뻐 날뛰었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사랑한다. 바다가 얌전히 굴어준다면 바다 역시 사랑한다. 이집트를 벗어나 모든 것이 바뀐 이 상황이 그저 즐거울 따름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좋은 선실을 확보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수에즈에서 bombay로 가는 피에노 증기선표를 예약해둔 상태였다. 게다가 더 불행한 건 조지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무심코 우리 배 이름과 출항 날짜를 적었다는 사실이다. 요즘 나는 조지나 부인과 격주로 2.5펜스짜리 우표를 붙여가며 드문드문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입은 거칠어도 성격만큼은 화끈한 그 노부인이 내 미천을 마련해준 1등 공신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등 공신이라고 해두자. 공정하게 따져보면 내 운명의 첫 삽을 뜬 건 순전히 내 행동력과 배짱이었다고 자부하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아는 내 재주가 꽤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은혜를 아는 동물이라 격주의 한 번꼴로 조지나 부인에게 근황을 보고했다. 게다가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건 헤럴드의 소식을 듣는 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눈치 빠른 노부인에게 내 동선을 털어놓은 게 큰 실수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물론 부인이 일부러 나를 배신한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부인이 대화 중에 무심코 내 출항 일정과 날짜를 흘린 모양이었다. 하필이면 나와 전혀 엮일 일이 없어야 할 어떤 사람 앞에서 말이다. 그리고 내가 알아낸 바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정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인 모양이었다. 물론 이 모든 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러니 내게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겠다. 수에즈에서 줌나호의 발판을 밟고 올라와 홍해의 열기에 본격적으로 푹푹 찌기 시작했을 때였다. 가판 위에 올라서자마자 2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묘하게 생긴 청년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안색이 희한하게도 창백한 완두콩 빛깔이었다. 내 평생 그렇게 흐리멍덩한 청년은 처음 보았다. 색채감이 전혀 없는 무채색 같은 사람이었다. 피부의 그 미묘한 완두콩 빛깔을 제외하면 몸 안의 모든 색소란 색소는 다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어디서 표백제라도 뒤집어 쓰고 온 모양새였다. 그가 입을 벌린 채 멍한 시선으로 난간 너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가 내 흥미를 끈 건 역설적이게도 그가 지독할 정도로 흥미롭지 않게 생겼기 때문이다. 창백하고 빈혈기가 도는 정체불명의 어리숙한 청년. 이마는 좁고 높았으며 이목구비는 그리다 만 것처럼 희미했다. 흐릿한 연하늘색 눈동자는 물기가 어린 채 불안하게 흔들렸고 엿다못해 거의 백발처럼 보이는 가느다란 금발에 경련하듯 움직이는 손가락은 시종일관 코 밑에 희미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 존재감 없는 콧수염이 그의 온 신경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염이 워낙 듬성듬성하고 색도 없어서 아마 본인조차 그게 진짜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꾸만 만져보는 것이리라.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겠지만 그는 단 안경을 끼고 있었다. 귀족임이 분명했다. 이튼스쿨과 크라이스트 처치를 거친 부류 말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토록 아무런 특징이 없을 수는 없다. 저토록 완벽한 얼간의 기질은 수세대에 걸친 선별된 혈통 관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경지니까. 그는 입가에 무력한 귀족 특유의 미소를 희미하게 띈 채 여전히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가판 의자에 기대어 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팔려나온 말을 품평하듯 1분 정도 나를 훑어내리는 게 아닌가? 내 품평을 마친 그가 선미가판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짓을 했다.
손짓을 받은 누군가가 굽실거리는 기색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는 완두콩 빛깔 청년의 가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건 영국 하인들이 오직 푸른 피, 즉 세습 귀족에게만 바치는 특유의 공손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하인 노릇에도 엄격한 등급이 있다. 부자에게는 정중하고 자수성가한 자기 보유자에게는 예의를 차리지만 오직 세습 귀족 앞에서만 비굴해진다. 사실 하인이 상대를 대할 때 27가지나 되는 세밀한 태도 중 어느 행동을 취하는지만 봐도 그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완두콩 빛깔 청년은 내가 있는 쪽을 쓱 훑더니 나를 등지고선 수행원에게 무어라 중얼거렸다. 그의 태도로 보아 내가 자신이 짐작한 그 인물이 맞는지 묻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완두콩 청년은 단 안경을 고정하려 얼굴 근육을 잔뜩 찡그리더니 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귀족 자귀의 후계자일 것이다. 그 정도 계급이 아니고서야 처음 보는 숙녀를 저토록 거리끼 먹고 무례하게 쳐다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테니. 그러다 문득 저 수행원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나딕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시,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얼굴 주위로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내가 속삭였다. 나도 그래. 엘시가 살짝 몸을 떨며 대답했다. 나 역시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싫어졌다. 엘시가 말을 마치는 순간 수행원이 몸을 돌려 우리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하인들의 참기 힘든 비굴함 뒤에 숨겨진 형언할 수 없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걸음걸이였다. 그는 스쳐 지나가며 우리를 향해 눈길을 던졌다.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을 깔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물론 이제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와 구면인 변덕스러운 길잡이 허긴슨이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다. 백작도 신비로운 심령 치료사도 아닌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외교관 행세를 하던 그는 그 화려한 가면을 하인의 옷차림으로 가린 채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내 말 잘 들어 엘시. 나는 막연한 두려움에 친구의 팔을 꽉 붙잡으며 외쳤다. 저 인간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앞길이 험난하겠는걸. 히긴슨 같은 부류가 백작에 잘나가는 심령 치료사까지 해먹다가 다시 수행원 노릇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야. 분명 아주 깊은 함정을 파놓았을 거고 우리도 그 계획의 일부인 게 틀림없어. 주인이라는 사람도 멍청하고 나약해 보이는 게 딱 사기당하기 좋은 관상인 것 같아. 엘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도련님을 살피며 대답했다. 저런 교활한 악당이 딱 들러붙기 좋은 먹잇감 같아 보여. 교활한 악당이 정직하지도 못한 약골 얼간이를 손에 넣으면 내가 말해받았다. 그 둘의 조합은 꽤 위협적인 법이지. 하지만 상관없어. 우린 이미 패를 읽었잖아. 내가 그 인간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줄 테니. 선실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완두콩 빛깔 청년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들어오더니 우리 옆자리에 앉았다. 다행히 홍해는 지중해보다 친절해서 첫날 저녁부터 우리가 무사히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각자의 자리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옆자리 청년의 것을 슬쩍 훔쳐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우스민스터 자작. 그건 키너스턴경의 장남이자 조지나 부인의 조카, 그리고 헤럴드 틀링턴의 사촌 형제인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마머듀크 애셔스트의 유산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후보라는 뜻 아닌가? 조지나 부인이 입버릇처럼 키너스턴네 아들놈들은 하나같이 멍청이들이야.
라고 열변을 토했던 게 떠올랐다. 나머지 아들들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부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동시에 번뜩이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사우스민스터 자작은 히긴스를 통해 우리가 피렌체에서 마머듀크 애셔스트를 만났다는 사실과 내가 슐랑겐바트와 룽게른에서 해럴드 틸링턴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직감으로 나는 확신했다. 저 완두콩 빛깔의 청년이 이 배에 올라탄 건 나와 해럴드 두 사람 모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내가 돈 한 푼 없는 외부인과 결혼해버리면 마마듀크 애셔스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한 모양이었다. 완두콩 빛깔 청년의 머릿속에서 나는 여전히 애셔스트에게 그 끔찍한 사기꾼 여자일 테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전략은 뻔했다. 해럴드와 나 사이를 부추겨 결혼하게 만들고 교양 넘치는 노신사가 총애하던 조카를 상속 명단에서 지워버리게 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새 유언장을 쓰게 만드는 것. 반대로 그가 피렌체에서 애셔스트와 내가 아주 잘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럴 경우 그의 목표는 당연히 재력가 삼촌이 나를 등돌리게 할 만한 구실을 찾아내는 쪽일 터였다. 혹은 그저 내가 사무실에서 마머듀크 삼촌의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내용을 내게서 캐내려 할 수도 있었다. 그의 속셈이 무엇이든 나는 그를 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방어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생기 없는 청년이 피커들리의 그 달콤한 유흥을 뒤로하고 인도행 여객선에 몸을 실은 이유는 오직 나와 마주칠 기회를 노렸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계략이 본인이든 수행원 히긴슨이든 간에 훌륭한 전략임은 부정할 수 없다. 배 위에서 일주일 넘게 함께 지내다 보면 싫든 좋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상대를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속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절대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때 완두콩 빛깔 얼굴의 청년이 느릿느릿 걸어들어와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저녁 식사 자리라고 턱시도에 흰 넥타이까지 갖춰 입은 꼴이라니. 개인적으로 선상에서 부리는 이런 부질없는 멋을 부리는 건 딱 질색이다. 바다 위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그런 곳에서 턱시도라니. 화려한 예복 차림의 백멀미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얼굴 가득 멍청한 미소를 지으며 내 쪽으로 몸을 틀었다. 안녕하신가요? 그가 귀족 특유의 느릿하고 거만한 말투로 입을 뗐다. 켈리 양 맞으시죠? 선장에게 당신 옆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우린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뭐랄까, 내 가련하고 고귀하신 고모님, 조지나 플리 부인을 잘 아시는 것 같더군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로 가볍게 목례했다. 조지나 부인께서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분이시죠. 내가 대답했다. 정말요? 불쌍하고 고매하신 우리 조지 부인. 드디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구했나 보군요. 그거 참 기사도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관대하다고 해야 할까? 친구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조지 고모님에겐 꽤나 신선한 경험일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 가련한 영혼만큼 독설까지 내뱉는 노인네를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조지나 부인은 영민한 분이시죠. 내가 응수했다. 덕분에 얼간이를 보면 단번에 알아보시죠. 부인께서 얼간이들을 너그럽게 참아주지 못하신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자 생기없는 눈동자 깊은 곳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며 나를 향했다. 이 완두콩 빛깔 청년이 비록 멍청해 보이긴 해도 그 이면에는 나름의 영악하고
교활한 실속을 챙길 줄 아는 구석이 있다는 인상을 받기 시작했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그가 나를 떠보듯 쳐다보며 대답했다. 부인 말씀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 거의 전부가 얼간이죠. 특히 친척들은 더 그렇고요. 우리 깡마른 조지 고모님에겐 모든 걸 싸잡아 일반화하는 아주 대단한 재주가 있거든요. 부인이 진짜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은 대천사고 나머지는 죄다 정신 나간 바보들이죠. 나는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고모님은 나를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인 얼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가 빵을 잘게 부수며 말을 이었다. 조지나 부인은 내가 대답했다. 식견이 남다른 분이시죠. 누군가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확정 판결이나 다름없죠. 저 역시 그분의 안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고요. 그는 스푼을 내려놓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수염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얼굴 가득 멍청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 모습이 동네 바보를 연상시켜서 도무지 다른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였다. 그 미소는 마치 물방울이 반죽 위로 번져나가듯 그의 얼굴 전체로 퍼졌다. 이거 참, 첫 만남부터 사람을 아주 들뜨게 하는 화법이군요. 그가 얼굴 근육을 몇 번 험악하게 움찔거리며 단 안경을 고정하고는 툭 내뱉었다. 아주 고무적이에요. 인맥을 쌓는 기초공사치고는 말이죠. 아주 훌륭한 주춧돌이 되겠어요. 덕분에 우리 사이가 단숨에 각별한 관계로 격상된 기분입니다. 조지 고모님이 당신의 재치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왜 그렇게 감탄하셨는지 이제 알겠네요. 유유상종이라더니 참 현명한 격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청년에게 대놓고 드러난 결점이라곤 흐리멍덩한 푸른 눈과 멍청한 표정뿐이었다. 내가 조금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잠시 후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삼촌분은 좀 어떠신가요? 마마요? 그가 또 한 번 둔탁한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그제야 나는 연장자인 친척들의 이름을 직함도 없이 줄여 부르는 것이 그의 유머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머는 아주 잘 지냅니다. 기대 이상으로요. 사실 그보다 더 좋죠. 하박국 예언서에 푹 빠져 계신데 그게 드디어 영감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려나 봐요. 신장병이 아주 심하시거든요. 포트와인을 너무 마셔대서 말이죠. 조만간 이 험한 세상에 더는 민폐 끼치지 않고 떠나실 겁니다. 아주 행복한 해방이 될 거예요. 그분의 조카들에게는 말이죠. 나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괴팍한 조지나 부인을 좋아하게 된 것처럼 그 교양 있는 노신사도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사소한 일에 유난을 떨고 성경 해석마저 주식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긴 했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심 어린 친절과 호의는 내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던 모양인지 완두콩 빛깔 청년이 뒤늦게 생각이 났다는 듯 말을 덧붙였다. 아,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헤러드 텔링턴에게는 아주 잘된 일이니까요. 그 누구보다 당신이 그 사실을 가장 더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피렌체에서 그분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 남자,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해럴드 씨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삼촌 마머 씨와 개인적인 친분과 우정을 느끼고 있어 물어본 것뿐이라고요. 그의 손이 다시 윗입술에 듬성듬성한 노란 콧수염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묘하게 영악하고도 비겁한 속내가 보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거 참 걸작이네요. 그가 대답했다.
조지 고모님이 당신더러 독창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마머는 백만장자고 세상 사람들은 대개 그 돈 때문에 백만장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마머 본인을 좋아한다니. 그건 정말이지 독창적이라 해도 되겠네요. 아니, 런던 사교계를 통틀어 그 양반만큼 고리타분한 노인네를 찾기도 어려울 텐데 말이죠. 내가 마머 씨를 좋아하는 건 그분이 따뜻한 마음씨와 진실한 본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응수했다. 그분은 펠밀거리에서 흔해 빠진 냉소주의라는 저렴한 가면으로 자신의 인간성까지 지워버린 분이 아니니까요. 이런 설교 한번 화끈하시네. 초면부터 사람을 이렇게나 몰아붙이다니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 보통 사흘 정도는 유예 기간을 주지 않나요? 내 샴페인이라도 좀 드시죠. 난 뒤끝 없는 관대한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이 호크 와인이 좋아요. 그럼 당신 친구분이라도. 그가 웨이터에게 병을 건네라고 손짓했다. 정말이지 실망스럽게도 엘시가 잔을 내밀었다. 나는 그 모습이 몹시 거슬렸다. 엘시가 우리 대화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다시 말해 여성 특유의 예리한 직관이 부족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고등수학을 공부하느라 여성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재능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사우스미스터 자작은 첫 만남의 악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혔다. 그는 여자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기세로 굴었다. 정확히 무엇을 노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만의 교묘한 게임이 진행 중이며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또한 그가 아무리 멍청해 보인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세속적인 지혜만큼은 누구보다 밝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인류의 숭고한 감정 따위는 전혀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부류의 지혜 말이다. 그는 사사건건 그런 식의 냉소를 내비쳤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더위에 지쳐 가판 위를 뒹굴던 나는 결국 그를 날카롭게 꾸짖고 말았다. 몇 시간째 이어지는 그의 빈정거림에 참다 못해 입을 연 것이다. 사우스민스터경. 어리석은 단순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믿어버리는 시골뜨기의 어리석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펠멜 신사 클럽 회원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악함을 간과하는 것만큼이나 선함을 보지 못하는 건 역시 편협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모두를 믿으면 사기를 당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삶이란 생의 기쁨을 절반이나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뿐인가요? 그 대가로 잃게 될 기회비용이 훨씬 크죠. 그럼 당신도 조지 고모님처럼 나를 얼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가 불쑥 물었다. 그렇게 무례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정도로 몰상식하진 않답니다. 내가 부채질을 하며 대꾸했다. 이야, 홍해를 건너는 항해에 당신만큼 독보적인 청량감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가 차양막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냉각제가 어디 있겠어요? 당신 곁에만 있으면 아이스크림 같은 건 필요 없겠군요. 냉장고 대용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보잘것없는 제 능력이 경에게 인정받았다니 참 다행이네요. 내가 짐짓 얌전하게 대답했다. 인정받으려고 꽤 애쓰긴 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남자를 꺾을 수는 없었다. 연이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양산이나 향수병을 챙기려 선술 계단을 부지런히 오르내렸고 의자를 가져다 주거나 쿠션을 받쳐주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책을 빌려주겠다고 나서고 자기 와인을 마셔보라느라 나를 들들 볶아댔으며 엘시에게는 계속 샴페인을 상납했는데
눈치 없는 엘시가 그걸 낼름 받아 마시는 통에 속이 뒤틀릴 지경이었다. 가여운 엘시는 이 인간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분 참 친절하고 매너 있지 않니, 브라우니? 엘시는 특유의 순진한 말투로 속삭였다. 있지. 내 생각엔 저분이 너한테 완전히 꽂힌 것 같아. 조만간 백작이 될 뿐이잖아. 정말 로맨틱하지 않니? 네가 백작 부인이 된다니. 생각만 해도 근사해. 엘시.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엄하게 입을 열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고 나도 널 아주 아끼지만 만약 내가 저 완두콩 빛깔 안색에 흐리멍덩한 눈을 한 창백한 청년한테 백작 부인 타이틀을 얻겠다고 나를 팔아넘길 거라 생각했다면 얘야, 넌 나를 한참 잘못 본 거야. 저건 남자가 아니야. 그냥 찰흙 덩어리일 뿐이지. 애시는 내가 감히 귀족의 장남이자 예우상 경이라 불리는 이에게 그런 독서를 퍼부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녀는 귀족이라면 마땅히 정중하고 특별한 언어로 지칭해야 한다는 영국인 특유의 뿌리 깊은 신념을 타고난 아이였다. 언젠가 조지나 부인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만약 귀족이 얼간이라면 사람들은 공무를 수행하기엔 지나치게 섬세하다고 둘러대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자가 남봉꾼이거나 술조정뱅이라도 불행한 약점이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믿는단다. 하지만 저 완두콩 빛깔의 안색을 한 흐물흐물한 청년이 분명 모종의 은밀한 계임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수행원인 히긴슨의 태도와 심리 변화였다. 첫날이 지나자 히긴스는 우리에게 예의범절과 공손함 그 자체가 된 듯 행동했는데 우리 두 사람이 마치 상류층이라도 되는 양 대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27단계의 등급별 매너 중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꺼내 보였다. 그가 우리 수발을 들 때의 그 기사도적인 품격이란 말린 역에서 조지나 부인을 배웅하던 저명한 외교관 라쇼스슈르 루에라 백작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물론 가장 공손한 순간에도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사악한 기운을 포착하곤 했고 이 모든 행동 뒤엔 분명 심오한 동기가 숨겨져 있으리라 확신하긴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만큼은 잘 교육받은 하인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피렌체 사무실을 떠나며 내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대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있지, 브라우니. 언젠가 엘시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희긴 씨를 오해한 게 아닐까 싶어. 저렇게까지 정중하잖아. 어쩌면 그분 정치적 견해 때문에 추방당해서 가난해진 진짜 백작일지도 몰라. 나는 그저 미소 짓고 입을 다물었다. 침묵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법이니까. 하지만 히긴슨의 정치적 견해라는 건 그저 법에서 절도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가깝다는 걸 나는 확신했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다 내 거다라고 믿는 그런 신념 말이다. 히긴스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켈리 양. 아덴에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저녁, 사우스민스터 자작이 내게 말했다. 내가 녀석을 좋아하는 건 말도 못하게 영리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영리해서 문제죠.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금 장난기가 발동했다. 조지나 부인까지 감쪽같이 속여 넘길 정도로 말도 못하게 영리한 위인이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고모님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쳤죠. 정말 배꼽 잡게 웃기지 않나요? 속으로 그랬죠. 히긴슨이야말로 내 사람이다. 머리는 비상하고 도덕적 가책 따윈 눈 씻고 봐도 없는 그런 친구가 필요해. 마모에게서 이 친구를 빼앗아 와야겠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죠.
마머보다 더 높은 몸값을 불렀거든요. 히긴스는 정말 1급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르고 피곤하게 뒤를 캐묻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히긴스에게 딱이죠. 페리처럼 아주 영민하니까. 영민한 만큼이나 비열하기도 하고요. 그는 상관없다는 듯 양손을 가볍게 내저었다. 내 목적엔 오히려 그게 더 낫죠. 보시다시피 난 참 솔직한 편이에요, 켈리야. 진실만을 말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진실이란 참 귀한 건데. 그런 면에선 절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어떤 종류의 진실이냐에 따라 다르죠. 나는 짐작가는 대로 한 방을 날렸다. 가령 문서 위조를 자백하는 사람을 존중할 순 없지 않겠어요? 그는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전곡을 찔렀고 그 덕분에 내 영리함에 대한 그의 평가가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진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걸렸다. 포테시크 랭그리 박사 사건에 대해서도 들으셨겠네요? 내가 말을 이었다. 아, 그럼요. 정말 끝내줬죠. 스위스에서 어떤 귀부인을 상대로 의사 노릇을 했다면서요? 우리 순진한 마머 삼촌을 구워 삶는 솜씨는 또 어떻고요? 에스겔서로 삼촌을 들었다 놨다 했다니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니까요. 그는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경고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은 쓰는 사람의 손가락마저 베어버리기도 하죠. 내 손가락은 아니에요. 그가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다. 절대 아니죠. 그 친구는 나한테 대들지 못해요. 감히 그럴 엄두도 못 낼 거려. 보시다시피 난 그 녀석을 완전히 소나기에 쥐고 있거든요. 녀석이 벌인 자잘한 수작들을 다 알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폭로할 수 있죠. 하지만 곁에 두는 게 내게 이득이라서요. 당신의 지성을 존중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들은 꽤 큰 한탕을 같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뉴마켓 경매장이나 엠파이어 극장을 뒤로한 채 이 먼 곳을 올 내가 아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속으로는 의문이 생겼다. 저 흐리멍덩한 청년은 왜 명백히 적대적인 이방인에게 이토록 시시콜콜 자기 속을 내보이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어린 자장님이 나와 엘시의 비위를 맞추려 얼마나 애쓰는지 지켜보는 건 꽤 즐거운 구경거리였다. 그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기분을 맞추려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했다. 사실 처음에는 자기 본성대로 평소 가장 아끼는 주제들만 늘어놓긴 했다. 그는 열렬한 경마 광신도였고 타터솔스 경매장에서나 밟아봤을 법한 경마장 잔디를 사랑했다. 이세마의 기량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내기도 했고 봄 핸디캡 경기에서 확실한 승부주 몇 개를 찍어주기도 했다. 모스크 경마대회에선 클로린다가 따놓은 당상이라며 장담하기도 했다. 또한 토테나플로 같은 세례명으로 불리는 성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숙녀들에 관한 자극적인 일화들을 늘어놓기도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숙녀들 대부분은 프리폴리티 뮤지컬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경마 이야기에는 시큰둥하고 그가 애칭으로 프리브라 부르는 공연장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이번엔 우리의 관심사를 찾아내느라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렌체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우리가 그곳의 예술품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챘다. 그러더니 아주 학구적이고 예술적인 인물인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무능함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다. 아, 그럼요. 그는 돛대 꼭대기를 향해 푸른 눈동자를 황홀하게 치켜뜨며 중얼거렸다.
피렌체는 정말 매혹적인 곳이죠. 난 그 그림들에 환장하거든요. 전부 다 외우고 있을 정도죠. 정말 이제 갤러리에서 내 영혼에 양식을 주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그럼 당신의 영혼을 살찌운 화가가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그는 휘청였다. 텅 빈 머릿속의 방을 뒤져가며 피렌체의 화가 이름을 사냥하듯 찾아 헤매는 꼴이라니. 그러다 낯빛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어렸고 그는 집색 수염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수염 끝을 뾰족하게 세웠다. 아, 라파엘로? 그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눈을 반짝이며 이내 내 눈치를 살피고는 간을 보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예술가죠, 라파엘로. 아주 안전한 선택이네요. 내가 그를 부추기며 대답했다. 라파엘로라고 하면 적어도 틀릴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은요? 그는 다시 기억의 심연 속으로 잠수해 1, 2분 정도 주변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이름이 워낙 비슷비슷하잖아요. L로 끝나는 식 말이죠. 하지만 당시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건 기억해요. 그랬겠죠. 내가 대답했다. 그는 내 속을 꿰뚫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더니 귀족적인 스포츠맨답게 다시 한번 기억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아, 그리고 미켈란젤로.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참 달콤하죠. 정말 달콤하죠. 내가 맞장구 쳤다. 어쩌면 그렇게 소박하고 감동적이고 부드러울까요? 가정적인 느낌마저 들지 않나요? 엘시가 웃음보가 터질 것 같았지만 용케 표정 관리를 했다. 완두콩 빛깔의 청년은 불안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때쯤 그는 내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챈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이름을 하나 낚아채더니 꽉 움켜쥐었다. 사보나롤라도 있죠? 그가 모험하듯 내뱉었다. 난 사보나롤라를 숭배해요. 그의 그림들은 정말 아름답죠. 정말 보기 드문 작품들이죠. 엘시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럼 프라 디아볼로는 어떤가요? 내가 한술 더 뜨며 제안했다. 프라 디아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 듯 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저했다. 아, 그 사람이 뭘 그렸더라? 그가 점점 경계하며 물었다. 나는 아주 용감하게 그를 속여 넘겼다. 그 매혹적인 천사들 있잖아요. 내가 대답했다. 장미와 후광이 가득한 그림 말이에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다들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졌죠?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 의구심이 스쳤다. 이름이 프라 안젤리코 아니었나요? 그의 형제죠. 나는 진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답했다. 둘이 같이 작업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한 명은 성인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반대를 그렸죠. 일종의 분업이랄까요? 프라 안젤리코와 프라 디아볼로 말이에요. 그는 미심쩍은 손길로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단안경을 고쳤었다. 그래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의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지 그가 덧붙였다. 프라 디아볼로는 작곡가 아니었나요? 물론이죠. 내가 맞장구 쳤다. 시간이 날 때 짬짬이 작곡도 했답니다. 초기 이탈리아인들이 워낙 다재다능하잖아요. 정말
다재다능하죠. 그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일단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토리첼리도 있죠. 나는 이미 웃음을 참느라 숨이 넘어가는 애쉬를 겪는지라며 말을 이었다. 프리투라 칭케발리, 그리고 줄리오 로마노까지요. 그의 불신은 정점에 달했다. 지금 날 낚으려는 거죠. 그가 느릿하게 말을 늘어뜨렸다. 토리첼리는 기억나요. 여자들을 죄다 비뚤어지게 그리던 친구잖아요. 하지만 키안트는 와인 이름인데요. 나도 자주 마셔봤거든요. 그리고 로마노는 글쎄요. 게이오트 극장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뿐인가요? 나 역시 그와 똑같은 말투로 대꾸했다. 리조토, 뇨키, 베르미첼리, 그리고 안초비까지. 전부 유명한 화가들이죠. 당신도 분명 그들을 숭배하고 계실 텐데요. 결국 엘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멍청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봐요, 켈리양. 그가 교활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건 좀 심하네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마카로니나 치즈, 와인 이름을 대며 날 골탕 먹이는 게 꽤나 영리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만약 내가 세인트레저 경마가 에스콧에서 열린다거나 체사 레위츠 대회가 돈캐스터에서 열린다고 거짓말을 해도 당신들은 못 알아챘을거려? 예술이라면 난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경마 배당률에 관해서라면 한두 수 가르쳐줄 수도 있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선 그가 옳았다. 어쨌든 그도 깨달은 모양이었다. 우리가 경마 이야기를 피하듯 그 역시 앞으로는 예술이라는 주제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말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셈이다. 봄베이에 도착하기 전날 밤이 되어서야 나는 옆방 청년이 꾸미고 있는 계획의 실체를 간신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마침 엘씨는 두통 때문에 일찍 선실로 내려가 쉬고 있었다. 나는 엘씨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잠들기 전 시원한 공기라도 쐴 겸 다시 갑판으로 올라왔다. 밤을 보내기엔 선실안이 너무나 후끈거리고 답답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밤이었다. 열대의 연녹색 하늘 위로 달이 떠 있고 서쪽 지평선에는 기묘한 장광이 아직 머물러 있었다. 홍해의 숨막히는 열기는 어느덧 인도양의 상쾌한 서늘함에 자리를 내준 뒤였다. 나는 선미갑판을 잠시 거닐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누군가 내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봐요, 켈리양.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운이 따르는군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셨나요? 내가 대답했다. 글쎄요, 서 미스터 경. 난 전혀 기다리지 않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는 다시 앉으라는 듯 손짓을 했다. 갑판 위에 다른 부인들도 있었기에 눈에 띄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들렸다. 잠깐만요, 켈리양.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당신은 날 오해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내가 대답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제법 낭만적인 분위기를 잡으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솔직하게 말하죠. 당신은 내가 이 배에 탄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당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걸.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과 히긴슨이 왜 굳이 여기까지 행차했겠어요. 그는 두 손을 맞비볐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정말 영리하단 말이죠. 단번에 전국을 찌르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엔 어떻게 당신을 방해할까만 생각했죠. 당신을 적으로 대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켈리 양,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난 여자 중 가장 똑똑해요. 정말이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애셔스트 가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매력이라도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가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존재였다. 조지나 부인, 헤럴드 틸링턴, 존경스러운 마머듀크 씨, 그리고 사우스민스터 자자까지. 저마다 타입은 달랐지만 다들 나라는 존재 앞에 단 한 번의 저항도 못해보고 무너져 내렸다. 과찬이네요.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진심입니다. 그는 셔츠 소매를 툭툭 털고는 소매 단추를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더니 소리쳤다.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정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말로 다 못할 정도라니까요. 당신의 그 명석한 두뇌에 반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느껴요. 세상에, 내 신복인 히긴슨의 허를 찌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니까요. 난 원래 여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런던의 사교 시즌을 여러 번 겪으면서 수많은 여자가 나를 낚아보겠다고 온갖 수작을 부리는 걸 봐왔죠. 여우 같은 부인네들이 딸들을 시켜 내 뒤를 쫓게 했지만 난 그렇게 쉽게 잡히는 남자가 아니에요. 난 그녀들을 아주 잘 따돌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내 생각에 당신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남자가 정말이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여자예요. 지나친 호의군요. 내가 영화의 냉기가 감도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하며 물었다. 켈리 양, 당신만 승낙해준다면 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겁니다. 그로서는 엄청난 용기를 낸 고백이었기에 그 진심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내 마음이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다. 유감이네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누려야 할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서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군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당신은 지금 다른 놈을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침 그쪽 사정을 좀 알거든요. 장담하는데 그건 실수예요.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전혀 엉뚱한 놈한테 판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가 다가오자 나는 슬쩍 거리를 두며 대꾸했다. 덧붙이자면 당신은 절대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요, 난 이해합니다. 아주 완벽하게요. 당신이 어디서 실수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말이죠. 당신은 마머듀크 씨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니 그 노인네가 전 재산을 헤럴드 틸링턴에게 남겼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진 돈 전부를 헤럴드에게 걸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건 순전한 망상일 뿐입니다. 헤럴드는 낙관하고 있겠지만 천만에요. 입술 근처까지 온 잔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유산 상속엔 늘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으니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게알리야. 히긴슨과 나는 당신 친구 헤럴드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사교계에선 헤럴드를 똑똑한 친구라 부르고 나를 바보라 부르지만 내 빵에 어느 쪽에 버터가 발려있는지는 헤럴드보다 내가 더 잘 안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자, 내가 이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아덴에 기항했을 때 마머듀크의 하인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거든요. 불쌍한 우리 마머듀크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그 하박국인지 뭔지 아는 예언자가 영감의 진을 쏙 빼놓은 모양이에요. 100kg이 넘는 거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나 봐요. 왜 내가 영감님 곁을 지키지 않느냐고요? 마머듀크 같은 성격의 노인이 죽어갈 때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하니까요. 유언장을 고칠 시간은 아직 충분하고 또 다른 변수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해럴드는 완전히 아웃입니다. 내가 장담하죠. 해럴드에게 베팅하는 건 빈털터리가 될 놈에게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나를 선택하면 승자에게 거는 셈이죠. 덤으로 자작 부인이라는 자기까지 얻게 될 거고요. 그는 멍청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현명한 남자라면 움츠렸을 법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사우스민스터 자작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내가 왜 당장 일어나 선실로 내려가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천천히 입을 뗐다. 지금 일어났다간 누군가 내 달아오른 뺨을 볼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그 모욕적인 제안에 수치심으로 번진 이 붉은 뺨을 보고 당신이 내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걸 눈치챌까 봐서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조차 끔찍하거든요. 사우스민스터 경. 당신은 당신 부류답게 내게 참 솔직했죠. 저속하고 계산적인 인간들의 그 숨길 수 없는 속물근성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솔직해지죠. 내가 해럴드 틸링턴을 사랑한다고 짐작한 건 맞아요. 당신 같은 사람 앞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지만 말이죠. 하지만 마머듀크 애셔스트 씨의 유산이 누구에게 가든 그이에 대한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세요. 설령 그이가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라 해도 나는 기꺼이 결혼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런 나의 마음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세상에 결혼할 남자가 당신 하나뿐이라도 난 당신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빵 반죽 덩어리와 결혼하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나요? 이제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그는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본인만 코수염이라 생각하는 그 빈약한 털끝을 다시 한번 아주 가볍게 꼬았다. 도무지 흔들림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다. 낯가죽이 두꺼운 멍청이 같으니라고. 당신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참 동안 단안경 너머로 나를 무슨 희귀한 신종 표본이라도 보듯 관찰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다 틀렸는데 내 말을 안 믿는군요. 하지만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당신이 유언장을 직접 썼으니까 마머듀크의 예산이 해럴드에게 갈 거라고 확신하겠죠? 장담하는데 그 유언장은 적힌 종이값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당신은 해럴드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순위 밖에 떨거지라고요. 내가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발로 찬 겁니다. 당신이 아주 비범한 여자라 내 곁에 두고 싶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귀족 영예들은 남자에게 청혼을 받으려고 질질 짜곤 하는데 난 그런 여자들은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뭐랄까, 확실히 사람을 잡아끄는 강단이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엉뚱한 놈을 밀어붙이는데 조만간 실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다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듯 그가 말을 이었다. 이봐요. 양다리를 걸치는 건 어때요? 마머드크 영감이 죽을 때까지 결정을 미뤄뒀다가
승자가 결정되면 그때 그놈이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 얼간이를 이해시키려 애쓰는 건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의 뇌 구조는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회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사우스민스터 경. 내가 그를 돌아보며 두 손을 맞잡고 말했다. 당신이 여기 머무는 동안은 나도 자리를 뜨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신사다운 구석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원치 않은 여자에게 억지로 동석을 강요하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군요. 나를 여기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가고 나서 그 모욕적인 제안으로부터 평정심을 되찾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그때 선술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는 물결인 푸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좋을 대로 하세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진심으로 인정한 유일한 여자라서 특별히 배려를 좀 해보려던 건데 거절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우승 가망에 전혀 없는 말에게 반돈을 걸고 있어요.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기꺼이 그 친구가 망한다는 쪽에 6대 4로 걸겠어요. 아무튼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는 남겨두기로 하죠. 내 제안은 거두지 않고 언제든 유효한 상태로 두겠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내 눈에 차는 여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해럴드에게 헛다리 짚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맹세코, 난 언제든 이 제안을 다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쯤 되니 내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대꾸할 말조차 찾지 못한 나는 한 손을 휘저어 그를 쫓아버렸다. 그는 아주 경쾌한 태도로 모자를 들어 인사를 건네고는 담배를 피우며 선수 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자신이 내게 얼마나 끔찍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는 아마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밤바다의 시원한 공기가 화끈거리는 뺨을 식혀주도록 한참을 앉아 있었다.